도널드 트럼프는 그 어떤 국가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미국이라는 주식회사의 대차 대조표만큼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부의 마지막 숫자를 기입할 펜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천하의 트럼프가 자신의 시그니처인 관세 폭탄을 꺼내 들었다가 고작 하루 만에 참모들에게 이끌려 꼬리를 내렸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나 외교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백악관 집무실, 그 밀실에서 벌어진 24시간의 진실은 감정적인 동맹의 확인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서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치며 한국을 압박하려 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4개의 핵폭탄 버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감정이 아닌 냉혹한 이성의 눈으로 해부해야 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미치광이 전략을 즐겨 쓰는 협상가입니다. 그는 상대를 공포로 몰아넣어 양보를 얻어내는데 도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24시간 만에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계산이 틀렸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와 워싱턴의 정세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트럼프가 한국을 건드린 것은 자신의 산소, 호흡기에 스스로 칼을 댄 것과 다름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미 재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결정적 증거들이 터져나왔고 트럼프는 그 증거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언급했을 때 그는 한국이 공포에 떨며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한국 시장의 반응은 공포가 아니라 기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오히려 월스트리트와 미국의 제조업 협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과거의 일방적인 소외관계에서 이제는 상호 파괴가 가능한 공포의 균형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산업 생태계의 목덜미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에게 들이민 보고서에는 한국을 타격했을 때 발생할 미국의 피해 규모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트럼프에게 경고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정지 시나리오였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모순. 이 모순이 바로 이번 해프닝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낼 기축통화국이지만 그 돈으로 살 물건을 반면 한국은 그 돈이 헐값으로 변하지 않게 만드는 실물, 제조 능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태세 전환의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미국의 약점이 숨겨져. 트럼프는 한국을 돈주머니로 보고 털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은 미국의 산업 혈관을 흐르는 혈액, 피를 뽑아내면 죽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 이것이 트럼프를 멈춰 세운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혈맹이라는 낡은 수사학에서 벗어나 냉혹한 힘의 역학관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쥐고 흔든 4가지 치명적인 무기, 일명 4대 산업 핵폭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금융노름에 취해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일본이 아날로그의 늪에 빠져 혁신을 거부하며 중국이 기술 절도에 매달릴 때 대한민국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구축해온 대체 불가능한 요새입니다. 트럼프의 항복 선언은 이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첫 번째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장부, 그를 경악하게 만든 첫 번째 숫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워싱턴의 정치가 아니라 한국의 한 기업이 발표한 믿기지 않는 성적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결정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바로 반도체 패권의 실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주한 첫 번째 핵폭탄. 백악관의 참모들이 가장 먼저 펼쳐보인 보고서는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압도적인 성적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AI 패권 전쟁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는 권력의 인증서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 SK 하이닉스가 공시한 2025년 실적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숫자는
워싱턴의 정치가들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초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을 낙관적으로 보아 16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무려 19조 원이었습니다. 단 3개월, 90일 만에 19조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절대적인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미 상무부가 전율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마의 숫자. 영업이익률 58%입니다. 제조업에서 이익률이 58%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초일류 브랜드조차 쉽게 넘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통산적인 제조기업이 물건을 팔아 10%를 남기면 훌륭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58%라는 숫자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파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프라이스 메이커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부르는 게 각이라는 뜻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47조 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한민국 상장사 1위에 등극하게 만든 그 돈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계좌로 천문학적인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이미 미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한국에 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터져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는 이 구조적 종속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고 그들의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자체 AI 칩 마이아 100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 이 괴물 같은 칩은 미국의 기술 독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그 미국산 최신 칩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의 HBM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독 공급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천하를 깨기 위해 인텔, AMD, 그리고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 전쟁, 일명 춘추 전국 시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자체 칩을 쓰든 아니면 구글의 TPU를 쓰든 어떤 칩을 설계하더라도 한국산 HBM이 탑재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값비싼 실리콘 조각, 고철 벙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연산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수율 문제없이 원하는 물량만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AI 패권이라는 거대한 신체가 한국산 반도체라는 혈액 없이는 단 1초도 작동할 수 없다는 생물학적 종속입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운운하며 한국을 떠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관세 수입은 기껏해야 수조 원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관세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국가 전략물자인 HBM의 대미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커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미국의 자랑인 실리콘밸리는 올스톱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까지 백악관 집무실로 달려가 트럼프의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한국 반도체 끊기면 엔비디아 칩도 못 쓰고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자체 칩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 AI 패권은 오늘부로 중국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과장된 시나리오일까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 5% 넘게 폭등하며 24만 원, 25만 원을 돌파하고 84만 원을 향해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 발언을 한 당일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폭락은커녕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자본조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정치적 수사로 떠들어대도 결국 기술적 현실 앞에서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전가됩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폭등하고 이는 미국의 AI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미국 전역의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한국을 때렸다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대안을 찾지 못했는가? 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나 대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직 한국만이 이 슈퍼 의뢰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는가? 반도체가 현재의 돈줄이라면 트럼프를 멈춰 세운 두 번째 핵폭탄은 바로 미국의 안보가 무너져 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던 제국 미국이 이제는 배 한 척 제대로 고치지 못해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잡아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 그 붕괴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경파 네오콘들이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합니다. 왜 굳이 한국인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방 일본이 있고 반도체의 섬 대만도 있으며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도 있지 않은가?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만약 한국이 반발하면 수입선을 이들 국가로 돌리면 그만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시차와 수율의 장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왜 한국이라는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경쟁자들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우선 일본입니다. 한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전자 제국 일본은 냉정하게 말해 HBM 전쟁에서 이미 전사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디램 시장을 석권했지만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과감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기술적 쇄국 정책, 이른바 갈라파고스화에 빠져 자멸했습니다.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과 함께 일본의 메모리 제조 능력은 사실상 거세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국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연의 역할입니다. HBM처럼 고도의 적층 기술과 미세 공정에 필요한 최첨단 메모리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제조 심장은 일본 땅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무리 TSMC 공장을 유치하고 라피더스를 띄우려 해도 그것은 10년 뒤의 불확실한 미래일 뿐. 당장 내일 엔비디아의 칩에 꽂아야 할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TSMC의 존재 때문에 대만이 반도체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TSMC는 설계도를 받아 칩을 그려주는 파운드리의 제왕이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뇌라면 SK 하이닉스의 HBM은 그 뇌가 기억하고 연산할 수 있게 해주는 해마입니다. 뇌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TSMC가 자랑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 코오스조차 한국산 HBM이 옆에 붙어주지 않으면 작동불능 상태가 됩니다. 대만 언론조차 인정하듯 TSMC와 SK 하이닉스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산 HBM이 없으면 대만산 패키징 라인도 멈춰야 하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한국을 때리면 대만의 TSMC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희망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주는 자국 기업이지만 기술 격차, 이른바 초격차의 벽은 높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를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휩쓸 때 마이크론은 수율 문제와 발열 제어 기술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3등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특히 AI 메모리 시장은 승자 독식의 전장입니다. 1등 제품이 아니면 발열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보라서 비싼 한국산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산 마이크론 제품을 쓰고 싶어도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고 안정적인 수율을 보장하는 곳이 오직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파놓은 기술의 참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수조 원에 쏟아부을 때 경쟁자들은 시장이 너무 작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자 그 비웃음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새로 깔고 수율을 잡고 고객사의 인증을 통과하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AI 기술 전쟁에서 3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트럼프는 당장 성과를 원합니다. 3년 뒤에나 나올지 모를 미국산 칩을 기다려줄 인내심 따위는 그에게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스스로 판함정에 빠졌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만 기형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58%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안이 없다는 시장의 한복 선언이자 한국이 쥐고 있는 가격 결정권의 위력을 증명하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기지가 아닙니다. 미국 AI 산업의 생명 유지 장치를 쥐고 있는 전략적 통제자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거두어들인 진짜 이유는 그 폭탄의 뇌관이 한국에 있고 스위치를 누르면 폭발하는 것은 백악관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반도체가 미래의 돈 문제라면 당장 미국의 목을 겨누고 있는 더 시급하고 더 원초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돈은 찍어내면 되지만 무너진 국방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트럼프를 멈춰 세운 두 번째 핵폭탄은 바로 2026년 현재 처참하게 붕괴된 미 해군의 현실과 그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K조선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지만 군함은 제국의 주먹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외치는 위대한 미국의 핵심은 강력한 군사력, 그 중에서도 전 세계 5대양을 지배하는 해군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멈춰 세운 두 번째 핵폭탄은 바로 이 주먹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처참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대한민국뿐이라는 냉혹한 팩트였습니다. 2026년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0.13%입니다. 이것은 실업률도 금리도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상선 및 특수선 건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주일에 항공모함 한 척을 찍어내던 민주주의의 병기창 미국은 이제 전 세계배의 1%도 만들지 못하는 조선업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그토록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시장의 50%를 넘나들며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은 붕어빵 찍어내듯 최신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3교대로 찍어내며 태평양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힘으로 누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힘을 투사할 배가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배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의 주력인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들이 수리할 도크가 없어서, 혹은 배를 고칠 숙명공이 없어서 하염없이 항구에 묶여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미 해군의 안보 공백, 즉 안보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미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가 작년 다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작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들러보며 연신 어메이징을 외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공정, 납기를 하루도 어기지 않는 무서운 속도, 그리고 완벽한 품질 관리. 그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우리 배 좀 고쳐 달라며 읍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본토 심장부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주권 일부가 한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장벽을 높여도 필리델피아에 있는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미 해군의 작전도 멈춥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함대의 군함이 고장났을 때 이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수리해서 다시 전선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입니다. 유럽은 너무 멀고 기술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국인 중국에 미군 군함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강한 미 해군을 재건하려면 한국 조선소의 도움이 절실하다 못해 절대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관세 보복 조치로 미 군함 수리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겠다고 나오는 순간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고철 덩어리,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돈 문제지만 조선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안보가 걸린 순간 트럼프에게 선택지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혹자는 물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원한 2인자, 일본이 있지 않은가? 일본도 조선 강국이었는데 왜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가? 바로 여기에 이번 사태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자 대한민국이 일본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단도 파트너로 올라선 지정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연나라 일본 조선업의 몰락과 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미 해군 7함대의 모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습니다. 지리적 상식으로만 본다면 고장난 미국 군함을 수리할 최적의 장소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조선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 해군성 장관은 일본을 지나쳐 한국의 거제와 울산으로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의존해온 미일 동맹의 산업적 하부 구조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구조적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도크는 이제 텅 비어 있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해 허덕이는 노후화된 설비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인력입니다. 일본의 조선 현장은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용접을 할 젊은 기술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기술의 전수는 끊겼고 현장을 지키는 것은 은퇴를 앞둔 노인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미 국방부가 일본의 군함 수리를 전적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해군력을 팽창시키는 지금 고장난 이 짓은 그것은 이미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인력난과 아날로그 방식의 비효율로 인해 미 해군이 요구하는 긴급 수리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스마트야드 기술과 압도적인 숙련공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공기를 완벽하게 준수하거나 오히려 단축시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군대를 주둔시킬 땅을 제공하는 기지 국가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기계와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할 능력은 상실한 국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관리할 산업적 기초,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바로 이 틈을 한국의 K조선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미 해군 전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의 위협 또한 한국 조선업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조선업과 해군력을 일체화하여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려면 미국 역시 민간 조선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의 조선소는 경쟁력을 잃었고 일본은 늙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중국의 생산 속도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치보다 더 강력한 산업적 필요성에 의한 결속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침몰했고 미국 조선업은 고사 직전입니다. 태평양의 거친 파도 위에서 미 해군이 작전을 지속하려면 한국이라는 거대한 정비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미국의 태평양 지배권도 멈춥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이자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미국의 최우선 산업 파트너로 격상된 배경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다에서 육지로 돌려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느이고 조선이 주목이라면 전쟁을 수행하는 근육과 뼈대인 방위 산업에서도 한국은 트럼프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오히려 한국 방산에 날개를 달아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방위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립주의 노선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언제든 거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자 안보 불안에 떠는 국가들이 살 길을 찾아 달려간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방산업계가 논의 중이거나 수주가 유력한 계약 규모가 무려 7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글로벌 안보 질서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납기가 느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한국산 무기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며 유럽 최강의 육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오일머니 또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과 요격 미사일 체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국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서운 납기 준수 능력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을 소홀히 할수록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려 하자 한국이 진영의 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맡았던 그 역할을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로 깔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군사교리와 작전 운용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 체계가 깔리면 유지 보수와 탄약 공급, 그리고 교육, 훈련까지 패키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자신의 주요 고객들이 의존하고 있는 무기고를 타격하는 자충수가 됩니다. 한국 방산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폴란드의 국경이 위태로워지고 중동의 하늘이 뚫리게 됩니다. 이는 곧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계산이 빠른 장사꾼이라 해도 자신의 안보 자산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방산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한 방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핵폭탄은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는 구조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떼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의 혈관 깊숙이 침투해 있는 한국산 중간재의 장악력은 이제 트럼프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25% 발언을 듣고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과거 쌍팔년 도식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타당한 걱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 직후 발표된 한국의 수출 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무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공포가 아닌 기묘한 자신감을 증명합니다. 도대체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미국에 파는 물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은 옷이나 신발, 그리고 장난감 같은 소비재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관세가 붙어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대체할 물건도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철강과 정밀기계 부품 같은 핵심 중간재들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가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미국 푸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한국산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맨해튼에 마천루를 올리고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산 철강이 들어가야 하며 미국 전역의 제조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산 정밀 기계 부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메이드 위드 코리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중간재들의 25% 관세를 때리면 고통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가됩니다. 한국산 부품 가격이 오르면 포드의 전기차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산 가전제품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이는 곧장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당선된 그가 한국을 손보려다 오히려 미국 물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발언 직후 월가의 주식시장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던 곳은 바로 미국 제조업협회와 소비자 단체들이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빗발친 보고서들의 핵심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관세를 물리면 미국 제조 생태계가 마비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오르면 미국 공장은 가동을 멈춰야 하고 이는 곧 미국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나 보며 완제품을 조립해 파는 변방의 하청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기름목을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게이트키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때리면 한국만 아플 것이라 생각했겠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미국 경제의 심장이 더 아프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하루 만의 항복 선언은 외교적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득실 계산 끝에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산 중간재가 미국 경제의 혈관을 장악하고 있는 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언제나 불발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한국에 부품이 없으면 완제품을 만들 수 없는 의존적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방산과 중간재라는 네 가지 핵폭탄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술 주권의 결정체입니다. 트럼프의 도발은 오히려 우리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힘의 비대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선언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해프닝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이 아닌 통쾌한 확신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지독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를 한탄하며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낡은 공식은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반도체로 미래 산업의 뇌를 장악했고 조선업으로 해양, 안보의 생명줄을 쥐었으며 방산으로 자유진영의 방패가 되었고 제조업 공급망으로 실물 경제의 혈관을 통제했습니다. 이 4대 핵폭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요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금융자본주의의 죄에 공장을 헐고 일본이 아날로그의 향수에 젖어 혁신을 멈춘 사이 대한민국이 피를 말리는 경쟁 속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해낸 기술, 주권의 성입니다. 트럼프의 항복은 그 성격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를 확인시켜준 첫 번째 사건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고래 등에 매달려가는 작은 새우가 아니라 그 고래를 조종하는 키를 쥔 조타수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시때때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협박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변하지 않는 협상 스타일이자 정치적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아니,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정밀하고 냉혹한 계산서를 그에게 내밀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아이폰이 작동하고 당신의 군함이 바다를 항해하며 당신의 지지자들이 타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청구하면 됩니다. 슈퍼 의뢰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한 대체불가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상속에 앉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이미 한국을 필수 불가결한 국가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혈맹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이익 공유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야말로 국제 정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기술이 곧 주권이고 제조 능력이 곧 국력인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경쟁자들은 죽지 않았고 우리의 뒤를 쫓는 중국의 추격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강력한 버튼들은 오직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 격차, 즉 초격차를 유지할 때만 유효한 권력입니다. 이 칼자루를 놓치는 순간 트럼프의 미소는 다시 냉혹한 이빨로 변해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입니다.